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이 진행하는 정시대비 진학지도 온라인 설명회 강좌 시간입니다. 정시전형 지원을 앞두고 2021 대입 정시전형 이해와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총 9개 강좌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입시 결과 분석을 통한 2021 대입 전형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경신고등학교 교사 김창묵입니다. 수능 점수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 이외에 이런 다양한 입시 결과가 과연 어떻게 활용되어질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지원 참고점 자료나 아니면은 경쟁률, 충원율 이런 것들을 수능 점수와 함께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입결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전년도 모집 인원, 경쟁률, 또 마감 직전의 지원율 이런 것들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15개 대학의 일부 모집 단위에서 원서 접수 전날 경쟁률이 평균 1.3대 1이고요.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1대1이 안 되는 모집 단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칼럼 중에서 마감 직전 경쟁률, 마감 직전 지원율을 보면은요, 94%, 93%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전체 지원자의 90%가 마감 직전에, 즉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점심때 발표된 경쟁률과 최종 경쟁률 사이에 지원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 맨 위에 있는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사례를 보면요, 연세대 아동가족학과는 원서 접수 전날 경쟁률이 0.5대 1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경쟁률은 11.5대 1이었고요. 그 전체 지원한 150명 지원자 중에서 94%가 마지막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죠. 나머지 모집 단위에도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원서 접수 기간이 보통 3일에서 4일, 5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원서 접수를 미루다가 마지막 구간에 90% 이상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눈치 싸움이 극도로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들이 하는 이런 눈치 싸움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정시 전형에서의 상황을 고려하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눈치 싸움은 사실 심한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시 전형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변수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 이것들이 필요하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정시 전형에서는 전년도 입결 자료들을 활용한 지원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시 전형의 합격선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서는 아무래도 수능 점수가 가장 먼저겠죠. 왜냐하면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수능 점수를 중심으로 성적을 산출하고 그 성적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을 가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정시 전형에서 수능 점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수능 점수는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와 같은 반영 지표라든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등의 영역별로 각기 다른 반영 비율에 따라서 점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또 영역별 일부 영역에서의 가산점 등도 수능 점수의 크기를 다르게 해줍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수능 점수와 관련됐는데요. 수능 점수만으로 합격선이 형성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정시 전형은요, 모집 단위 내에서 석차에 의한 상대 평가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모집 인원 변화도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전년도와의 모집 인원 변화라든지 아니면 전년도 경쟁률의 변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집 인원에 따라서 점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점수 자체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석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심리적 요소 같은 것들도 역시 합격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에서는 단순하게 수능 점수만이 아니라 모집 인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진학교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변수를 활용해서 대학별 석차를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점수가 다양하게 바뀌어지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적표는 우리 아이들이 곧 받게 될 성적표이죠. 이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표시되지 않고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가 표시되고요. 이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 같은 것들을 합산한 점수, 흔히 뭐 총점이라는 그 말로다 이렇게 쓰는데요. 이 표준점수, 합점수나 백분위 합점수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 지원 단계에 있어서는 이 성적표상에 나와 있는 점수의 합점수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학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런 활용 지표나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또는 일부 대학에서 활용하는 탐구를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로 활용해서 점수가 달라진다든지 하는 것들에 따라서 점수는 달라지겠죠. 또한 각기 다른 영어 반영 방법이나 아니면은 자연계, 인문계에 따라서 이런 가산점이나 아니면은 일부 대체되는 이런 방법들에서 점수가 달라지죠.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화면에 있는 맨 위의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로 383점, 그리고 백분위 점수로 269.5점이요. 근데 이 점수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활용될 때 똑같은 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 친구가 선호도가 비슷한 몇 개 대학에서 활용되는 점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지원하는 경우에 작년 점수 작년의 반영 비율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친구의 점수는 383점 정도가 됩니다. 수능 성적표에 기록된 점수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경희대 역시 경제학과에 지원하는 경우는요 386점이 되고요. 또 시립대 지원해서 점수 산출을 해보면 388.8이 됩니다. 대학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 비율이 다르고 반영 비율에 따라서 총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정시에 지원할 경우는 대학별 선호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원을 위한 전략은 선호도 대학을 구별하고 그 선호도 대학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이런 점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에 유의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죠. 선호도로 따진다면은 아마도 모든 학생이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동국대나 건국대보다는 서울시립대가 다소 높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국대나 건국대보다는 시립대 합격선이 다소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동일한 수능 점수가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동국대는 383점 내지는 건국대는 384점으로 변환하는 반면에 시립대인 경우는요 388점으로 건국대나 동국대에 비해서 4점에서 5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영역 비율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도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점수는 대학에 따라서 산출되는 방법이 다르고 산출되는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점수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달라지는 점수 이외에 인원의 변수, 경쟁률이나 다른 점수 외적인 요소의 변화를 더함으로써 자신의 유리한 점수 구조로 다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는 지원 참고점을 활용한 다양한 자료들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모 대학의 입결 점수를 정리해 본 자료입니다. 전기전자공학부에 지원했던 지원자 중에서 합격 사례를 뽑아본 건데요. 가로축은 표준점수, 세로축은 백분위 점수입니다. 대략 370점, 백분위 점수 270점에서 75점 사이에, 표준점수 376점에서 378점 사이에 합격자들이 조금 더 많이 분포되어 있죠. 이 점수 377점, 백분위 점수 270점, 표준 점수 377점 정도에 해당되는 이 지원자 이외에 합격권에 들은 친구들은 훨씬 더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학의 어떤 모집 단위의 합격자 분포는 단순하게 점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선 내지는 범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합격자는 어떤 특정 점수가 되어야지만 반드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수를 포함한 일정의 범위 내에 합격권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이 모집단위의 작년에 합격권을 살펴보면은요, 표준 점수 기준으로 최고점은 384점, 최저점은 372점. 그래서 최고점과 최저점이 12점 차이가 벌어져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백분위 점수로 보면은요, 무려 18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어떤 집단의 합격권은 물론 대학에 따라서 또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 점수 분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점이 아니라 5점, 10점 이런 구간으로 합격권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그 상담교사 입장에서는 몇 점에 합격하느냐 여부를 가리기보다는 몇 점으로 합격권 내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간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문 닫고 들어간 이 마지막 최저점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합격권 내에 들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로 입결을 활용한 다양한 점수가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원 참고점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정시 전형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 참고점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활용하는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이런 참고점은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난해에 활용했던 참고점 점수를 가지고요. 올 8월에 각 대학이 발표한 정시 전형 합격자 성적과 비교해 봤습니다. 대학에서는 지난 8월에 합격자 70% 컷 점수를 환산 점수와 백분위, 평균 백분위 점수로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활용했던 지원 참고점의 점수와 그리고 대학이 발표한 합격자 점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참고점의 신뢰도를 한번 추정해 보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대학별로 먼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요. 지원 참고점과 대학에서 발표한 70% 합격선 간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건국대와 시립대는 그 차이 점수가 7점에서 9점 정도까지 비교적 크긴 했었습니다만은 서울 소재 대학들 중에서 1그룹을 묶어서 1그룹 내에 드는 전체 15개 대학의 점수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요. 3점 플러스 마이너스 3점 사이에 거의 상당수의 대학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들의 지원 참고점은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별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국대 인문계열의 지원을 위해서 지원 참고점 자료와 실제 입결 점수 차이를 대학이 발표한 입결 점수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요. 요런 정도에서 모집 단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모집 단위도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70% 정도의 모집 단위는 지원 참고점과 대학이 발표한 70% 합격선 차이가 1점 정도 내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죠. 지원 참고점과 70% 합격선을 비교해 봤을 때 점수가 모자란다라고 하면은 합격선에서 부족한 게 아닐까요? 즉, 지원 참고점을 믿고 썼다면은 만약에 점수가 부족한 화면에서 보이는 북한학 전공, 중어, 중문학, 지리교육, 사회복지학 이런 정도 모집 단위는 서울시교육청 지원 참고점 자료를 보고 지원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수험생들은 불합격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비교 기준점이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대학이 발표한 자료는 70% 합격선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70% 아래쪽에 80%, 90% 선에서의 합격자들의 점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표본 자료이긴 하지만은 합격 컷선을 추정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 보고요. 그 점수와 비교해 봤더니 서울시교육청 참고점과 차이가 거의
1점에서 5점 정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즉 70% 점수로 기준으로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추정 점수이긴 하지만은 합격 컷선과 비교하면은 거의가 합격권 내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래 그룹을 100분위 점수 기준으로 역시 비교해 봤습니다. 국민대, 상명대, 숭실대 등의 대학들의 그 지원 참고점과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자 성적의 100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100분위 점수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점 사이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명지대나 서울여대 같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원 참고점과 70% 합격선 차이가 2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있다라고 본다면 역시 신뢰성이 높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은 서울시교육청 프로그램에 있는 점수 가지고요 그냥 쓰면 합격이겠네요. 그러나 화면에서 보이는 명지대, 서울여대, 국민대 같은 대학인 경우는 지원 참고점 자료와 대학 입결 선과의 차이가 다소 나타나죠. 바로 신뢰성이 높긴 하지만은 여전히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진학교사 입장에서는 비록 신뢰성이 높은 프로그램 자료이긴 하지만은 숫자에만 매몰돼선 곤란하다. 변수를 고려한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사교육 자료 중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활용하는 자료 몇 가지를 통해서 그 사교육 자료들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이 그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합격 그 지원 참고점을 대학이 발표한 등록자 70% 컷 점수와 이렇게 차이를 비교해 보고요.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서울시교육청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지원 참고점과 대학이 발표한 입결 참고점과의 차이보다 다소 조금 더 크게 벌어지는 모양들이 보이죠. 동국대 사례를 봤을 때 환산점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점 사이에 저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아까 동국대 자료 같은 경우는 인문결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1점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모습이 더 많았죠. 동국대 같은 경우에 사례를 보니까 점수가 조금 더 벌어져 있는 차이 점수가 그래서 모집 단위에 따라 다르고요. 당연히 대학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센진학보다 그렇게 뭐 더 정교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사교육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지원으로 많이 활용하는 자료인데요. 2년 전에 실제 자료입니다. 성균관대 환산식으로 764점 정도 산출이 돼서요.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과 글로벌 경제 학과를 지원을 할까 가군에서 그리고 나군에서는 경영이나 글로벌 리더 쪽으로 고민할까 점수는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은 성균관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모의전 서비스를 활용했던 사례입니다. 정시 지원 기간에 들어가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제시해 주면서 어떤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죠. 정수가 아니라 소수점 둘째 자리로 제시해 주면은 신뢰성이 확 높아지겠죠. 근데 글로벌 경영은 정시 지원 기간 내내 점수 차이가 크지 않고 계속 780점 초반으로 781점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됐고요. 사회과학 계열도 점수 변동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대를 지원하고 싶은 이 지원자는 글로벌 경영이나 글로벌 경제보다는 그래도 성대를 꼭 지원하고 싶은데 가군에서는 글로벌 경영이나 경제보다는 그래도 사회과학 계열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불합격했습니다. 물론 그 모의 지원 단계에서 점수 차이가 워낙 낮기 때문에 당연히 불합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표본 자료이긴 하지만은 합격선을 추정해 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조금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경영은 781점 정도의 합격선을 예상했는데요. 763점에서 무려 18점이 차이가 났었고요. 글로벌 경제는 3점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이 모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합격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원자의 성향을 반영해 주는 서비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 점수는 예측한 점수와 당연히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조금 극단적인 이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항상 이런 그 모의 지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아니라 모의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해서 뭔가 신뢰성을 높인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지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실제 합격점 점수는 5점, 10점, 15점까지도 오르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 내지는 어떤 기관의 점수에 맹목적으로 신뢰감을 주기보다는 전년도 경쟁률과 그리고 올해 시간대별 경쟁률 그리고 충원율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 참고점을 이제 활용해서 지원에 활용을 할 텐데요. 지원 참고점에서 제시하는 이런 그 모집 단위의 어떤 선호도 순위는 실제 입결 점수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학이 발표한 70% 합격선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 같은 대학 내에서의 모집 단위 순위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교육청 참고점 자료와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대학 발표 자료 기준으로의 모집 단위별 선호도를 이렇게 표시해 봤더니요. 위쪽에 있는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학과들의 순위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아래쪽에 이 모집 단위들은 실제 입결에서는 다소 흔들린 모습들이 보입니다. 특히 의류환경학과인 경우에 있어서는 참고점 자료에서는 전체 25개 모집 단위 중에서 19번째였는데요. 실제 입결에서는 4위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문화인류학과는 참고점 자료에서는 14번째 순위였습니다만은 입결 순위에서는 25번째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수를 가지고 활용한 것이 비교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 참고점과 그다음에 합격 점수의 어떤 이런 순위를 비교해 보면 대략적으로 선호도가 비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적습니다만은 이 대학인 경우에 의료환경학과, 철학과, 그다음에 문화인류학과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조금 예상했던 그 순위에서 다소 바뀌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건 바로 그거죠. 지원 참고점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모집 단위의 선호도가 바뀌게 될까? 예상했던 그런 그 참고점 순위보다도 대학 발표 입결 자료를 활용했을 때 순위가 바뀌는 것들은 어떤 그런 변수가 있을까를 추정해 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연세대인 경우에 의료환경학과, 그다음에 철학과, 문화인류학과 이 세 개 학과의 그런 점수 이외의 변수들을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먼저 살펴볼 거는 경쟁률에서 문화인류학과 경쟁률은 최종 경쟁률이 3.3대 1이었고 의료학과는 3.8대 1. 최종 경쟁률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대별 경쟁률을 비교해 보니까요. 의료환경학과는 원서 접수 마감 전날 1.5대 1이었던 반면에 문화인류학과는 0.9대 1. 그래서 문화인류학과는 마지막 순간에 3점대 중반의 경쟁률이긴 한데요. 문화인류학과는 마지막 구간에 마감 직전에 들어온 비율이 60%. 반면에 의료환경학과는 마지막 구간에 들어온 비율이 고작 1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료환경은 지원했던 이 수험생들이 날짜별로 균등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화인류학과는 막판에 지원한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원 인원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철학과나 의료환경학과인 경우에서는 아예 충원 합격자가 아예 없죠. 충원 합격자가 발생하는 충원 합격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충원 합격자에 따라서 합격선이 당연히 더 내려갈 텐데요. 철학과나 의료환경학과 같은 경우는 아예 추가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가 없었다. 이런 것들이 또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의료환경학과 같은 경우는 또 모집 인원 자체가
4명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즉 모집 인원이 적은데 충원 합격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최초 합격한 아이들의 성적이 그대로 합격선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집 인원이 적고 그다음에 시간대별 경쟁률에서 날짜별로 균등하게 들어와서 지원자 그룹대 성적대가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의료환경학과의 합격선이 비교적 높게 형성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반면에 문화인류학과는 최종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데다가 마감 직전에 지원한 비율이 높다. 즉 눈치 경쟁을 통해서 들어온 지원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 실제 합격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게다가 선호도가 다소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합격선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대 사례를 선호도가 조금 낮은 이 대학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연계 모집 단위를 역시 지원 참고점 순위로 지원 참고점을 기준으로 선호도 순위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위쪽의 학과들은 모집 단위는 선호도가 좀 높은 모집 단위고요.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음영을 표시한 색깔들은 선호도가 다소 좀 낮은 모집 단위인데요. 이거를 대학이 발표한 입결 점수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쪽에서 노란색의 모집 단위들의 순위가 다소 중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반면에 위쪽의 선호도가 높았던 모집 단위들은 크게 흔들림이 없어 보이죠. 나노전자 물리학과가 위쪽으로 올라간 반면에 나머지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했던 모집 단위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국민대 사례를 보면은 상위권 모집 단위 변화의 어떤 그런 흐름의 변화는 크지가 않고요. 반면에 중하위권 모집 단위의 순위는 변화가 다소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하위권 대학인 경우는 지원 참고점보다 실제 합격선은 다소 오르내림이 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즉 지원 참고점은 어떤 숫자에 매몰돼서 그 숫자를 기계적으로 보시기보다 예년의 경우 봤을 때 이런 모집 단위들은 지원 참고점의 신뢰성이 높은 반면에 이런 모집 단위들은 이런 변수에 의해서 경쟁률이라든지 충원율 흐름 같은 거에서 이런 그러니까 변수가 좀 많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원 참고점의 신뢰도와 또 그 지원 참고점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지원 참고점 점수 이외에 그것에 더해져서 활용되어질 자료들로서 충원율이나 경쟁률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실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상담에 활용할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일단은 전년도 한 해만의 경쟁률을 활용하는 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최소 2년 내지 3개년간의 경쟁률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충원 인원까지도 같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경쟁률도 결과로 나타나는 최종 경쟁률 이외에 일부 상위권 대학들이라고 한다면은 시간대별 경쟁률을 통해서 어떤 경쟁률의 질적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런 마감 직전의 경쟁률이 높은 경우에 있어서는 입결선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즉 똑같은 최종 경쟁률이 동일하다라고 하지만은 시간대에 따라서 어느 시간대에 좀 많은 지원자가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각기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경쟁률을 통해서 이런 자료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별 3년간의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요. 화면에 그래프가 조금 어지러운 듯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빨간색은 2019년, 그리고 파란색은 2020년, 지난해 경쟁률 자료인데요. 공통점을 언뜻 보실 수가 있을까요? 이쪽에 인문계인 경우에 있어서 숭실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서울과기대인 경우는 경쟁률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프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서강대, 이화여대, 그리고 오른쪽에 덕성여대, 시립대인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의 변화가 다소 심한, 이거 대학별 어떤 특징이, 이게 꼭 작년에만 있었던, 지난해만 있었던 일회성의 현상이냐라고 하는 거는 뭐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경쟁률을 대학별로 비교해 봄으로써 대학의 지원 경향도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자연계를 비교해 보면 조금 또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건국대, 고대, 동덕여대, 이대 쪽에서의 경쟁률은 전년과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에 나머지 대학에서는 경쟁률의 변화 흐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사실 이 자료가 그렇게 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학별 지원 경향도 경쟁률을 통해서 한 번쯤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동일 대학 내에서 모집 단위별 자료들도 역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입니다. 이 대학에서 3년간의 모집 단위별 이런 경쟁률의 변화를 살펴보니까요. 역시 빨간색 2019년, 파란색 2020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요. 양쪽에 있는 환경, 원예, 건축, 전자 이런 쪽의 모집 단위와 조경, 컴퓨터과학 이런 쪽의 모집 단위들은 해마다 경쟁률의 이런 오르내림이 조금 심했습니다. 왼쪽의 모집 단위들은 2019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대폭 하락한 모집 단위고요. 오른쪽의 모집 단위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올라간 이런 양쪽의 모집 단위들은 경쟁률의 이런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림이 해거리 현상 뭐 이런 용어로도 이야기하는데 그 오르내림이 심한 모집 단위인 반면에 토목공학과 도시공학과 이런 학과들은 경쟁률의 변화가 다소 낮은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겠죠. 경쟁률 변화가 심하다라고 하면은 합격선을 추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을 통해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률 변화가 심한 모집 단위, 경쟁률 변화가 좀 덜한 모집 단위 이런 것도 뭔가 특성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경쟁률 변화를 통해서 합격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저희 서울시교육청 그 참고점 자료와 그 다음에 대학 입결 자료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지면 입결이 올라갈까라고 하는 것에서 살펴보면서 같은 대학에서 같은 계열 내에서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같은 계열 내에서의 이런 학과 간 이런 순위를 비교해 봄으로써 여기서처럼 경쟁률의 순위를 비교해 봐서 경쟁률이 높은 모집 단위인 경우에 지원 참고점의 이런 계열 내 순위와 입결 자료의 이런 그 순위를 비교해 봄으로써 순위가 경쟁률이 높은 모집 단위가 지원 참고점 순위에 비해서 입결의 순위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률이 높아지면 입결이 올라갑니까? 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시내 15개 대학에서 일부 학과들을 뽑아봤습니다. 이 학과들의 공통점은요. 마감 직전 지원자 비율이 높았던 모집 단위들입니다. 연세대 불어불문학과, 노어노문학과부터 고려대 국문학과까지 이 모집 단위들은 마감 직전 지원 비율이 92.8%에서 73.3%로 70%, 80%, 90%가 되는 즉 눈치 경쟁이 심했던 모집 단위들입니다. 눈치 경쟁이 심하면서 최종 경쟁률도 덩달아 사실 경쟁률도 높았던 모집 단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집 단위들은 아래쪽에 보이는 연세대 도고동문학과와 고려대 국문과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높았던 모집 단위들인데요. 이 모집 단위들의 교육청 지원 참고점에 같은 계열 내에서 연세대는 연세대, 고려대는 고려대, 경희대는 경희대 내에서의 지원 참고점의 계열 내 순위를 대학이 발표한 입결 자료의 계열 내 순위와 비교를 해봤더니요. 맨 오른쪽에 계열 내 순위 변화를 한번 비교한 자료를 보십시오. 이 학과들은요. 경쟁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참고점의 계열 내 순위보다 대학 발표 입결 자료의 순위가 더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합격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합격 점수는 뭐 비교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음에 지원 참고점 순위보다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도 선에서 비교해 봤을 때 상당수의 대학들이 실제 지원 참고점 순위보다 오히려 내려갔다. 결국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마감 직전 경쟁률이 높았던 이런 15개 모집 단위를 비교해 보니까 마감 직전 경쟁률이 높아진다라 하더라도 입결 상승에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만의 추정만이 아니라 실제 경희대 입학전형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랑 비교해 보면은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2019년 작년에 경희대 입학전형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날짜별로 지원자 비율을 찾아보고 또 지원자 수 대비 합격률과 등록률을 비교해 본 자료입니다. 결국 날짜별로 합격률이 높다라고 하는 걸 찾음으로 통해서 어느 날짜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점수대가 조금 우수하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들어온 아이들은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합격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즉 마감 직전 지원자는 합격률이 낮고 D-1일 날 지원하는 아이들이 적정 성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은 지원 단계에서 전년도 최종 경쟁률을 보고 이 학과 작년에 높았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최종 경쟁률보다는 전년과 동일한 시간대, 즉 D-1일, D-1일 내지는 원서 접수 당일날 오전, 즉 전년과 같은 시간대의 경쟁률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경쟁률의 질적 차이를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그 전의 연도, 즉 2년째 경쟁률 아니면은 작년 시간대별 경쟁률만이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올해 2021학년도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시간대 경쟁률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원서 접수 마감 전날 내지는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오전 이렇게 같은 시간대 경쟁률을 비교해 봄으로써 전년보다 이 시간대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합격선이 다소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는 자료들 활용하는 방법도 상위권 대학이라고 한다면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는 상담 단계에서 사실 중하위권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 혹시 정원 미달인 학과는 없을까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간절한 마음에 정원 미달되는 데를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또한 전년도 입결을 가지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가 흔히 말하는 펑크 날 것 같다. 내지는 여기가 미달일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상담은 어느 정도의 추정이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이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역시 입시 결과 자료입니다. 전년도의 모집 인원, 경쟁률, 충원 인원 이런 걸 가지고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작년 자료 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경쟁률이 2대1이 안 되는 이런 모집 단위만 먼저 모아봤습니다. 사실 경쟁률이 5대1, 10대1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달되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모집 정원에서 미달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일단 경쟁률이 낮아야 될 것 같고 경쟁률이 낮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 임의로 일단 2대1이 안 되는 학과들을 뽑아봤더니요 의외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서울 시내에서는 가톨릭대학교, 고려대, 서울대 이런 몇 개 모집 단위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경기 지역 소재 대학에서 몇 개 모집 단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를 예를 들어 봅시다. 물론 여기가 미달일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요. 경쟁률이 워낙 낮았습니다. 1.54대 1. 그러면 1.5대 1 정도면은 여기 혹시 미달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는 하지만은요. 그러나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 같은 경우는요. 13명 모집하는데 1.54대 1 지원 인원이
20명이었죠. 근데 여기 충원 합격 인원이 1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3명 모집에 충원 합격자가 1명이었으면 최종 인원은 14명이죠. 근데 지원자가 20명. 그러면 지원을 하고 합격은 못했지만 대기하는 인원이 6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6명은 최초 모집 인원 13명 인원과 비교했을 때 비율로 따져보면요. 46%가 남아 있는 겁니다. 즉 1.54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을 통해서 이런 정도 경쟁률이면은 혹시 정원 미달이 될 수도 있나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막연한 거죠. 왜냐하면요. 지원한 아이들 중에서 지원한 수험생들 중에서 40%가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미달이 되지는 않죠. 그러면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벗어나려면요. 당연히 정원을 못 채우는 모집 단위가 많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무턱대고 합격 가능성만을 놓고 지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를 벗어나서 지역으로 가는 경우는 먼저 지역 거점 국립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찾아봤더니 그 충남대나 충북대 쪽에서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강원대학인 경우도 춘천 캠퍼스보다는 삼척 캠퍼스나 도계 캠퍼스 쪽의 가능성, 그래서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모집 단위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글로벌 인재학부 같은 경우는요. 49명 모집에 101명이 지원을 해서 2.06대 1이 하지만은 충원 합격 비율이 52명. 그러면은 모집 인원이 49명, 충원 합격 인원이 52명. 그러면 최종 선발하는 인은 101명, 지원자가 101명. 결국 지원한 아이들 모두 다 합격했다는 거고요. 사실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학과는 결국 모집 인원을 다 못 채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모집 단위들도 경쟁률이 낮은 것만이 아니라 충원 인원 비율을 통해서 지원한 인원 중에서 몇 명이 대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자료를 통해서 이런 모집 단위인 경우는 지난 2년간의 자료를 통해서 미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찾아보는 방법이 필요하지, 막연한 생각으로 지방에 내려가면 다 미달이야 라는 생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도 상담하거나 하는 것들은 적절한 방법은 아닐 듯 싶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 참고점 이외의 경쟁률이나 충원율, 모집 인원 이런 여러 가지 입결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지원 전략을 세울까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것들은요. 그 교사의 역할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즉 지원 참고점을 통해서 합격 가능권을 찾는 게 우리 교사가 할 일이지, 문 닫고 들어가는 합격 점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저희 교사의 역할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출발은 센진학으로 이름 붙여진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 참고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신뢰성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이 숫자에 매몰돼서 기계적으로 상담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 참고점 이외에 입결 자료들을 활용한 변수를 찾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는 경쟁률이나 아니면 환산 점수 이외에 심리적 요인까지 살펴본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센진학의 자료에는 이렇게 지원 참고점과 그리고 환산점 그리고 전년도 합격 자료 등이 이렇게 제시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한 것들과 또 한 가지는 책자로 나와 있는 자료를 꼭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자료는 진학지도 길잡이라고 하는 총론적 성격의 자료와 대학별 분석 자료가 있는데요. 진학지도 길잡이에는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요. 대입 전형의 여러 가지 지원 전략을 위해서 어떤 그 경향성과 지원 전략들을 여러 가지 항목들로 나누어서 자세하고 또 그리고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꼭 활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학별 자료도 단순하게 모집 인원과 그 다음에 전형 방법들만이 아니라 전년과 달라진 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형 방법들, 그리고 전형 결과들, 그리고
지원에 참고할 만한 자료들,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해서 상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시 결과 분석을 통한 지원 전략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봤는데요. 지원 참고점 자료를 활용을 하되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서 지원 전략을 세울 때 합격의 가능성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활용하되 다양한 변수를 꼼꼼하게 살펴서 진학 자료에 참고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